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돼지고기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김태경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야생 멧돼지에서 시작해서 현대 산업화된 품종까지 돼지가 인류와 함께 걸어온 그 수천 년의 여정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건요. 돼지가 단순히 그냥 식량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나 문화, 또 경제, 심지어 기술 발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아, 연결고리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 돼지와 인간의 아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 속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야생 멧돼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자료에 보니까 약 13,000년 전 티그리스강 유역, 그리고 또 한 8,000년 전 중국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가축화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두 군데서요. 이 과정에서 멧돼지가 꽤 극적인 변화를 겪었더라고요.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짧아지고 성격도 좀 온순해지고 심지어 몸매 비율까지 바뀌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율 얘기 재밌죠. 네, 앞다리가 발달했던 멧돼지랑 달리 가축 돼지는 이제 뒷다리 쪽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고요. 앞이 1, 뒤가 3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 외형적인 변화는 뭐 꽤 컸지만 사실 인간이 멧돼지를 가축으로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대로였어요. 아, 근본적인 이유요? 네. 많은 고기와 지방을 얻을 수 있고 뭐 가족 같은 부산물도 유용하고요. 무엇보다 거의 모든 걸 먹는 잡식성, 그리고 뛰어난 환경 적응력, 또 번식력, 이게 핵심이었죠. 새끼도 빨리 자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초기 사육 방식은 좀 어땠을까요?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아, 많이 달랐죠. 돼지가 워낙 스스로 먹이를 잘 찾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숲에 그냥 반쯤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아, 풀어놓고 어떻게 보면 돼지의 그 자급자족 능력을 그냥 최대한 활용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돼지는 뭐 풀, 뿌리, 곤충, 지렁이, 심지어 뱀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뱀도요? 와, 네, 뱀독에 면역이 있는 몇 안 되는 보유류 중 하나라는 사실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오, 그런데 이 놀라운 잡식성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독특한 용도요? 네, 자료에 언급된 돼지 화장실이 그 예시죠. 돼지 화장실이요? 그게 뭔가요? 이게 중국이랑 인도에서 서로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방식이 고안됐다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사람이 위에서 용변을 보면 아래층에 있는 돼지가 그걸 처리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비위생적으로 들리는데요. 단순히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위생 문제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 사라졌어요. 아, 그렇겠죠. 네, 명확한 과학적 증거보다는 뭐랄까 심리적인 꺼림칙함 그런 게 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도 고아주나 중국 일부 지역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문화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물론 널리 퍼진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참 신기하네요. 자, 시대를 좀 옮겨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보면요. 돼지고기 위상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로마는 정말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등장하고 돼지치기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돼지치기의 주된 임무가 늑대로부터 돼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돼지가 농작물을 망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감시 역할이었다는 점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만큼 돼지의 식욕하고 파괴력이 농작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밤에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 가둬야 했고요.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빨리 살찌우려면 곡물 사료를 주라고 권장했지만 아무래도 곡물이 귀했던 가난한 그리스 농가에서는 그냥 비용 효율적인 방목을 더 선호했죠. 그랬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면 돼지고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로마에서는 거의 모든 고기를 압도할 정도였다고요. 네, 정말 대단했죠.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현대 유럽에서는 잘 안 먹는 그 유선, 젖샘 부위까지 즐겨 먹었고 다양한 소시지가 발달했다고 나오네요. 맞아요. 부위 가리지 않고 먹었죠.
특히 그 루칸 소시지 레시피가 아피키우스 요리서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그게 남아있죠. 다진 돼지고기, 후추, 허브, 그리고 로마 특유의 생선 액젓 가룸. 이걸 창자에 채워서 훈연하는 방식이었다니 와,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돼지고기는 정말 로마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처럼요. 정부가 빈민 구휼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를 배급하기도 했어요. 배급까지요? 네. 겨울철 5개월 동안 매달 한 2.4kg 정도를 제공했다니 상당한 양이죠. 네, 맞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돼지고기가 사회 안정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 통제까지 시도할 정도였죠. 아, 가격 통제까지? 네.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지만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카토나바로 같은 농업 저술가들의 기록 덕분에 당시 사육법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유럽에서 돼지 사육은 계속됐군요. 특히 중세 초기에는 그 넓은 참나무 숲이 돼지들한테는 정말 천국이었겠어요. 그럼요. 도토리만 먹고도 살이 찔 수 있었으니까요. 참나무 숲이 최고의 사료 공급원이었죠. 네. 그리고 숲의 그 진흙탕 역시 돼지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진흙탕이요. 왜죠?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흙 목욕이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또 피부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하. 우리가 흔히 돼지를 더럽다고 여기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생존에 필요한 나름의 청결 행위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더러운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였네요. 그럼 가을에 도축한 후에는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염장하고 훈연이 핵심이었어요. 돼지기름, 그 비계는 소금에 절여서 통에 보관하고 고기는 훈연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했죠. 네.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소세지 제조법이나 건조 햄 기술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당시 돼지무리의 규모는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 샤르마뉴 돼지의 유언장에 수백 마리의 돼지가 제산 목록에 포함될 정도였으니까요. 와, 수백 마리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13, 14세기의 유럽의 돼지들에게 큰 시련이 닥치네요. 바로 숲의 감소라는 환경 변화죠. 맞습니다. 인구가 늘고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돼지들의 주 서식지이자 먹이터였던 참나무 숲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요? 네, 대규모 방목이 불가능해지면서 돼지고기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저렴하고 풍부한 고기가 아니게 되었죠. 사육 방식의 변화는 품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품종까지요? 네, 숲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줄고 인간 거주지 근처에서 사육되면서 야생 멧돼지와의 교접이 늘어나 초기 가축화된 품종의 특성도 점차 희석되었어요. 막 섞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숲의 돼지에서 마당의 돼지로 위상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대규모 모디를 이끌던 돼지치기도 사라지고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 먹여 키우는 한두 마리 정도의 소규모 사육으로 전환된 셈이네요. 네, 알브레이트 디러의 그림이 딱 이 시기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설명도 자료에 있었죠. 네, 맞아요. 흥미로웠습니다. 자, 유럽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동아시아, 특히 중국은 또 다른 길을 걸었다고요. 그 차이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죠. 중국에서 돼지가 가진 상징성은 정말 특별해 보여요. 집 또는 가정을 의미하는 한자, 그 가자에 돼지 시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 한자요. 지붕 아래 돼지가 있는 모습, 이게 곧 가정을 이룬다는 관념인데 돼지가 단순한 가축을 넘어서 거의 가족 구성원처럼 여겨졌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중국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숲 감소를 겪었어요. 심지어 유럽보다 빠른 10세기 송나라 때부터라고 하죠. 아하, 더 빨랐군요. 네, 그래서 대규모 방목에서 뒷마당 소규모 사육으로 전환된 건 비슷한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육류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는 점입니다. 그 지위는 유지했군요. 그리고 돼지를 정말 남김없이 활용하는 문화가 발달했죠. 그렇죠. 배설물은 귀한 비료로 쓰고 유럽에서는 비교적 덜 선호했던 내장이나 위, 비장 같은 부위까지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했으니까요. 네, 정말 버리는 부위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요. 돼지 사육의 경제성이 높아지니까 주변의 유목민족들까지 돼지를 길러서 중국 시장에 내다 빨았다는 사실이에요. 유목민족까지요? 네. 이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과거 유목문화권이었던 중국 북부 지역이 주요 돼지고기 생산지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신대륙 발견 이후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탐험가들이 배에 돼지를 살아있는 식량 저장고처럼 싣고 갔는데 얘들이 야생화돼서 이후 정착민들의 주요한 사냥감이 되었다는군요. 그렇죠. 살아있는 통조림이었던 셈이죠. 물론 농작물 피해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요. 돼지의 그 뛰어난 적응력과 번식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사례죠. 아메리카 대륙의 그 풍부한 산림 환경은 마치 과거 유럽의 참나무 숲처럼 돼지들이 특별한 관리 없이도 번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모든 문화권이 돼지를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돼지고기 금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여러 가설을 제시하지만 왜 금기시되었는지 명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운 기후 탓에 돼지고기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위생설, 또 무엇이든 먹는 잡식성 때문에 불결한 동물로 여겨졌다는 설, 네. 그리고 정주 생활에 적합한 돼지 사육이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 문화와 맞지 않아서 농경민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금지되었다는 문화적 분리설 등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고대 샘종 문화권에서 멧돼지가 신성시되었던 흔적이라는 가설까지 있지만 어느 하나로 명쾌하게 설명되지는 않아요. 복잡하군요. 네, 아마 여러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2003년에 이스라엘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로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를 만들어서 코쇼 돼지고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죠. 오래된 문화적 금기가 현대 기술과 만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단면 같네요. 네, 앞으로 지켜볼 만한 대목이죠. 자, 이렇게 문화권마다 돼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보면 산업혁명이 또 한 번 돼지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량, 특히 고기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압력이 커졌죠. 이때 가축 개량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버트 베이커웰이죠. 네, 18세기 중반 영국의 베이커웰. 이분은 그야말로 가축 개량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요? 네, 그냥 막연한 경영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록과 선발 육종이라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레스터 양을 개량하는 데 성공했어요.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 뼈대는 가늘게, 털은 고급으로, 고기 비율은 높이면서 성장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품종을 설계한 것이죠. 와, 설계라니. 대단하네요. 그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가축 개량이라는 분야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우수한 종자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 분야가 존경받는 동시에 수익성 높은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베이커웰의 성공은 일종의 개량붐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을 따라서 소, 돼지 등 다른 가축 개량에 막 뛰어들었죠. 네. 비록 당시 유전학적 지식은 부족했지만 현장의 필요와 면밀한 관찰 그리고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돼지 품종 개량에도 혁신이 일어났군요. 자료에 소개된 직조공 출신의 조지프 툴리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툴리. 네. 독자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영국 대형 백색종, 우리가 흔히 욕셔라고 부르는 품종을 만들어냈는데 가슴이 넓고 몸통이 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체형이었다고요. 네. 툴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근친교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활용하면서 이 품종의 특징을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친교배까지? 네. 그의 혁신적인 요크셔 품종은 이후 전 세계 현대 돼지 품종 개발에 중요한 유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품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그의 기여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돼지 육종의 새로운 장을 연 품종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기 덴마크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덴마크 베이컨. 네, 19세기 말 덴마크는 국가 농업의 방향을 곡물 중심에서 고품질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협동조합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덴마크는 값싼 미국산, 러시아산 곡물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자 낙농업과 양돈업 같은 고부가가치 축산업으로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이때 국가 주도가 아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모델을 택했는데 이 선택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어째서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개별 농가들이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고 품질 관리를 표준화하고 또 시장 교섭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제품 분야에서 덴마크 버터가 먼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아, 버터가 먼저였군요. 네. 그리고 이 성공 방정식이 돼지고기 분야에도 적용돼서 덴마크 랜드레이스라는 걸출한 품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랜드레이스. 앞서 언급된 영국 대형 백색종, 요크셔하고 덴마크 토종 돼지를 교배해서 만들었다고요? 네. 바로 그 덴마크 랜드레이스입니다. 이 품종은 특히 베이컨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지방층이 얇으면서도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서 덴마크 베이컨이라는 브랜드로 당시 세계 최대 베이컨 소비국이던 영국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와, 영국 시장을요? 네. 베이컨 없는 아침 식사는 상상할 수 없다던 영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대단했네요. 처음에는 덴마크 정부가 종자 유출을 막으려고 수출을 금지했다나 1949년에야 해제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현대 돼지 품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군요. 그렇죠. 원래 랜드레이스는 그냥 토착 품종이라는 일반 명사인데 이제는 이 덴마크 품종 계열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는 점도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품종 개량이 막 가속화되는 동시에 늘어난 돼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즉 도축 기술에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네, 19세기 후반 미국 시카고 같은 곳에 등장한 대규모 산업형 도축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작업을 분업화했다고요? 아, 네. 그 유명한 시카고 도축장. 한 사람이 하나의 단순 동작만 반복하면서 하루에 수천 마리를 처리하는 와, 정말 놀라운 생산성을 달성했다고요? 네. 이전에 가내 수공업 방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효율성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대량 생산 시스템은 또 새로운 문제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을까요? 우선 위생 문제나 악취병으로 인해서 도축장이 점차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아, 동물 복지, 그렇죠. 칼로 직접 동물의 목을 따는 기존 방식이 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도축 전에 가스나 전기로 동물을 기절시키는 인도적인 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네요. 맞습니다. 그게 큰 변화였죠. 또한 매일 수많은 생명을 다루는 도축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이 시기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요. 아,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 과거에는 돼지고기 수입국이었지만 20세기 들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돈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현재는 주요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 전체 육류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이 돼지고기일 정도라고 하니 그 변화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와,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오늘날 전 세계 돼지고기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하니까요. 미국과 유럽 연합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절반이나요? 와. 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15억 마리 이상의 돼지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인구도 상당하고 닭고기와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말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시작해서 가축화, 고대와 중세의 영광과 또 실현, 동서양의 각기 다른 문화적 수용 방식, 산업혁명 이후의 품종 개량과 대량 생산 시스템까지 돼지의 역사가 인류 문명의 변화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돼지는 단순한 식량 자원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발달 단계마다 그 역할과 의미를 달리하며 함께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숲에서의 자유로운 방목에서 뒷마당의 소규모 사육으로 그리고 현대의 고도로 산업화된 축산 시스템과 유전 공학적인 품종 개량에 이르기까지 이 돼지의 변천사는 곧 인간이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온 역사의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산업화된 도축 과정과 그에 따른 윤리적 고민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봤는데요. 자료 말미에서는 시험관에서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인공고기, 즉 배양육이 미래의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아, 배양육이요? 네. 인류와 이렇게 길고도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이 돼지라는 동물을 생각해 볼 때 만약 배양육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식탁 풍경은 물론이고 인간과 돼지의 관계 자체는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